쌀쌀한 새벽 5시, 최미정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28년 동안 운영해온 작은 분식집 문을 열기 위해서였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40의 과부가 된 이후 18년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거든요. 엄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났네. 26 아들 준호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후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집에만 있는 모습이 미정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도 나름대로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준호야, 면접 보러 가는 거지? 응, 편의점 야간 알바 말이야.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미정은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특히 준호의 대학 등록금을 대출로 감당하다 보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오전 10시 분식집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아주머니였어요. 미정아, 떡볶이 하나 포장해줘. 네, 금방 해드릴게요. 떡볶이를 끓이는 동안 미정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제 받은 독촉장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은행에서 보낸 최종 통지서에는 다음 달까지 3천만 원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주머니, 여기 떡볶이요. 고마워. 그런데 미정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 좀 바빠서.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어요. 아들과 함께 살던 집까지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분식집은 한산해졌습니다. 미정은 계산대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잔고는 고작 12만 원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최미정 씨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성심병원 간병인 담당자입니다. 급한 간병인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겠어요? 미정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분식집 일만으로도 벅찬데 간병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말한 일당을 듣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루에 15만 원이고 최소 2달은 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정말요? 그런데 제가 간병 경험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간단한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환자가 거의 의식이 없으셔서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미정은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2달이면 900만 원이었어요. 물론 분식집까지 완전히 정리할 수는 없지만 오전에만 운영하고 오후에는 간병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내일부터 가능하시다면 좋겠는데요. 저녁에 준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간병일이라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 돈도 괜찮고 환자분이 의식이 없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하지만 미정 스스로도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미소를 보며 용기를 냈어요. 지난 18년을 버텨냈는데 이것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다음 날 새벽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장사를 끝내고 오후에는 병원으로 가야 했거든요.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도 생겼어요. 해시태그 챕터 2 낯선 인연 성심병원 VIP 병동은 미정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복도부터가 일반 병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간호사가 미정을 312호실로 안내했죠. 환자분은 정혜성 씨라고 하시고요. 중풍으로 입원하신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의식이 대부분 흐릿하시니까 크게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병실 문을 열자 미정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나이에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상하다. 미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을까요? 마치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분이 정혜성 환자입니다. 일단 간단한 교육부터 받으시죠. 간호사는 미정에게 기본적인 간병 요령을 알려줬습니다. 체위 변경하는 법, 식사 보조하는 법, 투약 시간 등이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았죠.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딸분이 하루 걸러 한 번씩 오시고 사위분도 가끔 오세요. 그런데 좀 차갑다고 할까요? 별로 정감이 없어 보여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중풍 환자를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오후 3시 드디어 미정의 첫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정혜성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끔 작은 신음소리를 내는 것 외에는 조용했죠. 미정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정혜성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눈을 떴어요. 미정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혜성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환자분 괜찮으세요? 뭔가 필요한 게 있나요? 하지만 정혜성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정은 혹시나 해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가끔 그러세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건 아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 6시쯤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자의 딸 정설인입니다. 네. 저는 새로운 간병인 최미정이라고 해요. 정설이는 미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곁으로 가서 형식적으로 인사만 했어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설이는 곧바로 미정에게 돌아섰어요. 간병하시면서 주의할 게 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하시던 분이라서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정설인의 말투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계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설인이 나간 후 미정은 혼자서 정혜성을 돌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유동식을 준비했어요.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입에 넣어주는데 정혜성이 갑자기 헛기침을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그때 정혜성의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해 보였어요. 그는 미정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죠. 미, 미. 미정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봤습니다. 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혜성은 이내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미정은 이상했어요. 방금 전 정혜성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려고 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 어떻게 이름을 알 수 있겠어요. 밤이 되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앉아 정혜성을 지켜봤어요. 가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곤 했죠.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해. 처음 본 사람인데.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정혜성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3 갈등의 싹. 미정이 간병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혜성의 상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하루에 몇 번씩 잠깐 의식을 되찾지만 제대로 된 말은 하지 못했죠. 다만 미정을 볼 때마다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정설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와 함께였어요. 간병사님 소개할게요. 제 남편 오민규예요. 안녕하세요. 오민규는 50대 초반에 점잖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을 보는 눈빛이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버님 상태는 어떤가요? 큰 변화는 없으세요. 다만 가끔 의식이 돌아올 때가 있긴 해요. 그 말을 듣자 부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민규는 노골적으로 언짢은 기색을 보였어요. 의식이 돌아온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직 명확한 말씀은 못 하시고 그냥 음음거리시는 정도예요. 정설인이 민규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뭔가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간병사님, 혹시 저희가 없을 때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무시하세요. 중풍 때문에 헛소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들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부부가 나간 후 미정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정혜성은 대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상당한 재산이 있을 텐데 혹시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오후 4시쯤 정혜성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해 보였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정혜성은 미정을 한참 바라보더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미정.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미정은 깜짝 놀랐죠. 저를 아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하지만 정혜성은 이내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미정은 혼란스러웠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저녁 8시 민규가 혼자 왔습니다.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간병사님, 이 약을 아버님께 드리면 돼요. 의사 처방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민규는 약을 침대 옆 서랍에 넣고 나갔습니다. 미정은 궁금해서 약봉지를 확인해 봤어요. 혈압약과 수면제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처방전에 적힌 용량과 실제 약의 개수가 다른 것 같았거든요. 이상하네.
미정은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혈압약은 하루 한 알인데 봉지 안에는 2알씩 들어 있었어요. 실수일 수도 있지만 뭔가 찜찜했죠. 밤 10시쯤 정설인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간병사님, 수고 많으세요. 아버지 상태는 어떤가요? 오늘은 몇 번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혜성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그런데 뭔가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정설이는 아버지를 잠깐 보더니 금세 나갔습니다. 형식적인 문안 인사 정도였어요. 미정은 점점 이 가족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정혜성 곁에 앉아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자고 있는 모습이 어딘지 평온해 보였죠. 도대체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걸까요? 미정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란 기억, 결혼 후 분식집을 운영한 일들. 하지만 정혜성과 연결되는 부분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정혜성이 갑자기 뒤척이더니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정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혜성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시태그 챕터 4 작은 단서. 미정이 간병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혜성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의식이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대화는 어려웠죠. 오늘도 어김없이 분식집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정혜성이 깨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또렷한 눈빛이었죠. 환자분,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 봐요. 정혜성은 미정을 보더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미정아, 정말 너구나.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미정은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겨서 앉았죠.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희 어디서 만났나요? 정혜성은 힘들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가리켰어요. 거기에. 미정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약병들 사이에 낡은 지갑이 하나 있었어요. 정혜성이 고개를 끄덕이자 미정은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냈죠. 지갑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미정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저예요? 정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딸, 미정이.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고아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죠. 그럼 왜 저를 고아원에? 정혜성은 더 말하려고 했지만 힘에 부쳤습니다. 그는 다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미정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닮은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오후 5시쯤 정설인이 왔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재빨리 지갑에 넣고 서랍에 넣어뒀어요.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오늘은 의식이 좀 또렷하셨어요. 그래요? 혹시 무슨 말씀하셨나요? 정설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순간 망설였어요. 사진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별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버지가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정설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 8시 민규가 또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어요. 간병사님, 오늘도 이 약 꼭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규가 나간 후 미정은 약봉지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용량이 이상했어요. 혈압약이 2배로 들어 있었죠. 미정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이 처방전 좀 봐주시겠어요? 용량이 이상한 것 같아서요. 간호사가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혈압약을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되는데요. 담당 의사한테 확인해 보겠어요. 혹시 실수로 잘못 준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원래 처방대로만 드리세요. 미정은 불안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건 이상했거든요. 혹시 정설인과 민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까요? 밤 11시쯤 정혜성이 다시 깼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오래 의식을 유지했어요. 미정아, 너 정말 살아있구나. 아버님, 정말 제가 아버님 딸인가요? 정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릴 때 화재가 났었지. 너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 화재요? 미정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어릴 때 고아원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자신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했던 것 같았죠. 그럼 제가 정말... 하지만 정혜성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미정은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정혜성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왜 지금까지 찾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설이는 뭘까요? 이복 누나인 건가요? 미정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말 자신과 닮은 것 같았어요. 특히 눈매가 비슷했죠.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정혜성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세월들이 너무 안타까웠죠. 아버님, 제가 정말 딸이라면 왜 이제야 만나게 된 거예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설인과 민규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죠. 미정이 간병일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정혜성의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오는 시간도 길어지고 말도 조금씩 더 또렷하게 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그럴수록 정설인과 민규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간병사님, 아버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나 보네요. 오늘도 민규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급해 보였거든요. 네, 다행히 많이 나아지고 계세요. 그런데 너무 흥분하시면 안 좋을 수 있어요. 이 약을 좀 더 많이 드시는 게 좋겠어요. 민규는 또 다른 약병을 꺼냈습니다. 수면제라고 했어요. 미정은 이상했지만 일단 받아뒀죠. 민규가 나간 후 미정은 궁금해서 약병을 자세히 봤습니다. 라벨에는 분명히 수면제라고 적혀 있었는데 뭔가 다른 약 같았어요.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달랐거든요. 오후 4시쯤
정혜성이 깼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또렷해 보였어요. 미정아, 내가 여기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버님, 정말 제가 딸이 맞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널 못 알아보겠니? 너는 내 핏줄이야. 정혜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 서린 씨는 뭐예요? 서린이는 내 딸이 아니야. 네.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정서린은 누구라는 거죠? 서린이는 내 처남딸이야. 내가 키워줬지만 진짜 딸은 아니야. 그럼 저만이. 그래, 너만이 내 진짜 딸이야. 미정아.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규가 들어왔어요. 그는 정혜성과 미정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죠.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나요? 아, 별말 아니에요. 그냥 안부 인사 정도요. 미정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요?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민규는 미정이 준비해둔 약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규가 약병에서 약을 꺼내는데 몰래 다른 약을 섞는 것 같았거든요. 미정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민규는 분명히 자신이 가져온 약에서 알약을 몇 개 더 넣고 있었어요. 여기 약이에요. 민규가 물컵과 함께 약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순간 망설였어요. 저 약을 정혜성에게 줘도 되는 걸까요? 잠깐만요. 제가 드릴게요. 미정은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민규를 똑바로 봤어요. 이 약들이 정확히 어떤 약인지 알 수 있을까요? 왜요? 의사 처방받은 약인데 혈압약 용량이 계속 이상해서요. 혹시 실수가 있었나 싶어서 민규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건 아버님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담당 의사한테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의사와 상의한 거니까. 민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정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민규가 나간 후 미정은 약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분명히 처방전과 다른 약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간호사를 불렀죠. 간호사님, 이 약들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간호사가 약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약은 처방전에 없는데요? 이상하네요. 역시 그렇죠? 네, 이건 강한 진정제예요. 혈압 환자한테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미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규가 일부러 정혜성에게 해로운 약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9시쯤 정서린과 민규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간병사님, 오늘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셨나요? 정서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혹시 이상한 소리 안 하셨나요? 무슨 이상한 소리요? 민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끔 헛소리를 하세요. 중풍 후유증 때문에요.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성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정혜성이 진실을 말할까 봐서였어요. 앞으로는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약만 잘 들이면 돼요. 정서린이 신신당부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정혜성을 깨웠어요. 아버님 깨세요. 미정아, 무슨 일이야? 아버님, 서린 씨와 민규 씨가 아버님께 이상한 약을 주고 있어요. 정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구나. 예상하셨다고요? 그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지.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음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그 약은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정혜성은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랍 맨 아래 봉투가 있어. 거기 중요한 서류들이 있으니까 잘 보관해줘. 미정은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유언장도 있었죠. 이걸로 그들의 음모를 막을 수 있을 거야. 미정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왔습니다. 어젯밤 정혜성에게서 받은 서류들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병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봉투를 꺼냈어요. 첫 번째 서류는 유언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정혜성의 전 재산을 친딸인 미정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었죠. 정설인에게는 일정 금액만 남기고요. 이럴 수가. 미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58년이었는데 갑자기 재벌가의 상속녀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서류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몇 년 전에 실시한 것 같았어요. 정혜성과 미정의 부녀 관계가 확실하다는 내용이었죠. 아버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세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미정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있었던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이었어요. 그 화재가 사고가 아니라 방화였다는 내용이었죠. 누가 방화를?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정혜성의 처남이었어요. 바로 정설인의 아버지였죠. 그는 정혜성의 재산을 노리고 미정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 미정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릴 때 화재에서 간신히 살아났지만 정혜성은 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래서 처남딸인 정설인을 딸처럼 키워준 것이고요. 오전 10시쯤 정혜성이 깼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맑은 정신이었어요. 미정아, 서류들 봤구나? 네, 아버님. 제가 정말, 그래, 너는 내 소중한 딸이야. 내가 너를 잃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 정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서린 씨는 아버님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민규는 달라. 그놈이 서린이를 부추기고 있어. 민규가요? 그놈은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어. 서린이와 결혼한 것도 그 때문이야. 미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는 놈들이 용서가 안 됐어요. 아버님, 이 서류들을 경찰에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들이 눈치채면 위험할 수 있어. 오후 3시쯤 예상대로 정설인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도 이상했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간병사님, 오늘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식도 또렷하시고요.
정설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무슨 말씀하셨나요? 그냥 안부 정도요. 정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는 안 하셨고요? 정설인이 계속 캐묻자 미정은 불편했습니다. 무슨 다른 이야기요? 아니, 그냥 혹시 이상한 소리 하시면 무시하세요. 정설인이 나간 후 정혜성이 미정을 불렀어요. 미정아, 설인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밤이 위험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저녁 8시 민규가 또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이었어요. 오늘은 아버님 상태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약을 좀 더 많이 드리세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지 않은데요? 간병사님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 말대로 하세요. 민규의 목소리에 협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 9시쯤 정설인과 민규가 다시 함께 왔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간병사님, 오늘부터 아버지 간병은 저희가 직접 하겠어요. 갑자기 왜요? 가족이 돌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수고 많으셨어요.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간병을 그만두라니요. 그럼 제가 언제까지? 오늘까지요. 내일부터는 오지 마세요. 정설인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까지만 있을게요. 아니요, 지금 가세요. 저희가 있으니까. 민규가 미정을 재촉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미정은 정혜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럼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미정아. 정혜성이 간신히 말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설인과 민규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병원 밖으로 나온 미정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정혜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거든요. 그녀는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만난 박말순 아주머니였죠. 미정은 급하게 박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말순은 정혜성 집안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가정부였어요. 병원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정혜성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말순 아주머니, 저 최미정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간병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30분 후 둘은 병원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미정은 박말순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설인과 민규의 음모, 자신이 정혜성의 진짜 딸이라는 사실까지요. 세상에, 그럼 아가씨가 사장님의. 박말순은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네, 아직 믿기지 않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님이 위험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요새 민규 씨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박말순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규 씨가 집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누군가와 사장님 일정에 대해 의논하고 있더라고요. 일정이요? 네, 언제쯤 될 것 같냐고 묻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회사 정리를 어떻게 할지도 얘기했고요. 미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혜성이 언제 죽을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머니,
우리가 증거를 잡아야 해요. 어떻게요? 녹음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박말순이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면 될까요? 요새 기억력이 안 좋아서 중요한 일은 녹음해 두거든요. 완벽해요. 그럼 아주머니가 집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사장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둘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박말수는 집에서 정설인과 민규의 대화를 녹음하고 미정은 병원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밤 10시쯤 미정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정설인과 민규가 있어서 병실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신 복도에서 지켜봤죠. 11시가 넘어서자 정설인이 나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죠. 정설이는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에 끝낼 거예요.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고요. 미정은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했습니다. 네, 유 원장은 이미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서명한 걸로 만들어뒀죠. 위조 유 원장까지 준비했다는 얘기였어요. 미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자정쯤 박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 씨, 큰일이에요. 방금 민규 씨가 정설인 씨한테 전화했는데 오늘 밤에 약을 많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오늘 밤이 위험하겠네요. 그리고 저도 녹음했어요. 둘이서 사장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는 소리까지요. 잘하셨어요. 그럼 지금 경찰서로 가요. 미정은 박말순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쉽게 믿어주지 않았어요. 증거가 좀 부족한데요. 녹음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정은 고민했습니다. 현장 증거를 잡으려면 병실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아버지를 구해야 해요. 새벽 2시쯤 미정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VIP 병동은 조용했어요. 민규만 병실에 있었죠. 미정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민규가 약병에서 알약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알약이 아니었죠. 캡슐을 열어서 안에 가루를 물에 탄 후 다시 다른 가루를 넣고 있었거든요. 미정은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민규가 정혜성에게 그 물을 먹이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잠깐요. 미정이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민규는 깜짝 놀라며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간병사님? 왜 여기 있어요? 제가 왜 여기 있냐고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독을 타고 있다는 것도. 그때 정설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설인 씨도 공범이죠?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잖아요. 정설인과 민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도가 달라졌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물론이죠. 미정은 핸드폰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민규가 약을 조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바로 그때 경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이 미리 신고해 둔 거였어요. 정설인 씨, 오민규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녹음 파일과 동영상,
그리고 조작된 약물까지 모든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정혜성은 그 소동에 깼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미정아, 고생 많았구나. 아버님, 이제 안전해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서린과 민규는 살인 미수와 재산 편취 음모 혐의로 구속됐어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죠. 민규는 처음부터 정혜성의 재산이 목적이었고 정서린도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였어요. 미정은 매일 병원에서 정혜성을 돌봤습니다. 이제는 진짜 딸로서 말이에요. 정혜성의 상태도 놀랍도록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도 따라서 회복되는 것 같았죠. 미정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힘이 나는구나. 아버님도 빨리 나으셔서 집으로 가요. 정혜성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8년 만에 만난 부녀의 손길이었어요. 내가 너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때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아버님,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에요. 그리고 덕분에 준호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됐고요. 준호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기고 엄마가 재벌가 딸이 되었다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병원에 와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준호야, 너 같은 손자가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정혜성은 준호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손자의 존재가 그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됐거든요. 한 달 후, 정혜성은 드디어 퇴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가족의 사랑이 가져다 준 기적이었죠. 미정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정혜성의 집은 미정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제 진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박말순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미정을 맞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사장님 딸이 맞으셨군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왔어요. 아주머니, 그동안 아버지 돌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진짜 가족이 함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식구는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혜성은 평생 혼자 먹던 식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고 했어요. 미정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 아버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행복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보상해줘야지. 우선 준호 대학부터 다시 보내자. 할아버지, 정말이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며칠 후, 정혜성은 미정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미정아, 회사 일에 대해 얘기해보자. 회사요?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회사를 정리하려고 해. 미정은 걱정이 됐습니다. 갑자기 회사까지 맡으라는 건 아니겠죠. 아버님, 저는 회사 경영 같은 건 전혀 몰라요. 그래서 말이야. 회사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자. 정혜성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뒀었어요. 회사는 유능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기로 한 거였죠.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야.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잖아. 내가 너를 잃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어. 한 달 후 정혜성은 모든 재산 정리를 마쳤습니다. 미정은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바로 진짜 가족이었죠. 엄마, 이제 분식집은 어떻게 해? 준호가 물어봤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계속할 거야. 그곳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잖아. 그래도 이제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맞아. 하지만 일하는 건 좋아해. 손님들도 기다리고 있을 거고, 정혜성도 미정의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아버지가 뒤에서 도와줄게. 여름이 되자 정혜성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죠. 미정아, 우리 여행 좀 가자. 여행이요? 그동안 못해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너와 준호랑 함께 말이야. 그렇게 세 가족은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어요. 정혜성은 평생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바닷가를 걸으며 정혜성이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저도요, 아버님. 정말 꿈만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많아. 그동안 못한 얘기들 다 하면서 살자. 준호는 할아버지와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놀았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첫 여행이었어요. 돌아온 후 미정은 분식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였어요. 단골 손님들도 미정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죠. 미정아,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뭔 좋은 일 있어? 네,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녁에는 정혜성과 준호가 분식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어느 날 정혜성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아? 어떤 노력이요?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의 고아원을 다 뒤졌어. 하지만 내 이름이 바뀌어서 찾을 수 없었지. 미정은 고아원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원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한다고 했을 때 하늘이 보내준 기회라고 생각했어. 그럼 아버님이 일부러? 그래, 내가 요청해서 너를 간병인으로 보낸 거야. 내가 내 딸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정혜성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내 눈을 보는 순간 알았어. 내 어머니와 똑같거든. 정혜성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요? 내 어머니는 너를 낳고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내가 혼자 널 키웠는데. 정혜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화재 때문에 널 잃고 나서 정말 죽고 싶었어.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아버님, 이제 우리 함께 있으니까 과거는 잊자. 앞으로가 더 중요해.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58년 동안 찾아 헤매던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혜성은 일찍 일어나 미정과 준호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만든 거야. 세 식구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혜성은 오늘도 분식집에 가서 미정을 도울 예정이었어요. 아버님, 손님들이 신기해할 거예요. 괜찮아. 내 딸이 하는 일이니까 자랑스러워. 이제 미정에게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든든한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힘든 시절은 이제 끝났어요. 오후 4시쯤 분식집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미정이 떡볶이를 끓이는 동안 정혜성이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귀엽네요. 감사해요. 저희 딸이에요. 그 순간 정혜성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자신이 미정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봤던 것처럼 말이에요. 손님이 나간 후 정혜성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구나. 네, 아버님. 이제 정말 행복해요. 준호도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걱정이 없어지니 진짜 하고 싶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저녁이 되자 세 식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 집이었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서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혜성은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정혜성은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뭐가 고마우세요?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줘서. 너와 준호가 없었다면 난 그냥 외롭게 죽었을 거야.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이야. 너희 덕분에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고아라고 생각하며 외롭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있었어요. 저도 아버님 덕분에 완전해진 것 같아요. 그날 밤 미정은 창문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계실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여보, 우리 준호와 저에게 이렇게 좋은 가족을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미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였죠. 정혜성도 남은 인생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세 식구는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58년 만에 이뤄진 기적 같은 재회였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미정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정혜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잃어버린 딸을 되찾아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끊어질 수 없는 혈육의 정이었어요. 미정과 정혜성의 기적 같은 재회는 그 증거였죠.